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60%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명박 79%, 문재인 74% 이후에 박근혜 64%, 윤석열은 52%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거의 58.2%, 60% 가까이 나왔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를 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 긍정 전망이 낮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들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여론조사 응답층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런 60대 한 40 정도 넓게 봤을 때 이 정도의 비율은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치렀던 대선의 결과와 뭐 다르진 않다라고 보고요. 그 정도의 여론조사 응답층이 있어서 다만 이런 국정 수행 기대도라는 것이 어쨌든 60%가 된다는 건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집권 극초반이면 사실은 다른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더 높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난 대선을 지켜보시면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52.7%라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수치라고 하더라도 점점 더 국정 운영을 하면서 대통령이 증명하고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저때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저 지지도가 코로나 시즌을 맞이하고 나서 더 높게 떴던 기억이 있습니다. 8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어떠한 행정을 확실하게 처리하거나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을 때 국정 수행 기대도에서 지지도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요 대목인 것 같고요. 뭐 좀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 국정 수행 기대도는 지지도가 될 것이고 뭐 지금 58.2%지만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따라서 예. 이 기대도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 뭐 여론조사니까 당연한 건데 저는 사실 이런 조사가 언론이 어쨌든 하루를 때우는 이상의 의미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묻느냐. 당연히 대통령이 당선된 지 지금 일주일도 안 됐는데 국정에 대한 기대도는 100%여야죠. 그러니까 뭐 이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을 묻는 게 아니라 국정 전망에 대해서 물으면 잘했으면 좋겠다가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건강한 사회일 텐데 이 여론조사의 숫자 자체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우리 정치가 놓여져 있는 어떤 환경 같은 거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런 건 있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았던 것은 그 기저효과 때문이거든요. 박근혜가 너무 못했다. 이런 기저효과가 반영된 건데 지금 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그 효과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와 그죠. 비교하더라도 윤석열이 훨씬 더 중범죄를 저지른 것 같고 기간도 대통령을 한 기간도 훨씬 짧았고 경제적인 문제도 훨씬 심각하다 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기저 효과를 당연히 누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숫자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 숫자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일주일은 보수 언론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반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전임 대통령 윤석열이 너무 일을 안 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일을 좀 하네. 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좀 더 이게 이 조사를 뭐 한 달 후에 한다든지 이러면 좀 단기간에도 조정이 될 수 있는 측면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대가 조금 전망보다는 낮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보면 국민 삶이 어느 때보다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대치가 높지 않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 부분도 있겠죠. 진짜로 저희가 선거 기간 중에 뭐 예를 들면 후보가 지나간 자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후보가 지나갔던 이제 도시나 공간들에 대한 취재를 했는데 자영업은 정말 뭐 역대 가장 어렵다. 코로나 때가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너무나 이제 말하자면 정치에 뭔가를 기대해서 정치가 뭔가를 들어주고 이런 이제 말하자면 효능감이 너무 오래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신뢰 같은 걸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지금 뭐 얘기되고 있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뭔가 정치나 정부가 실제 우리들의 삶에 조금 어떤 효능감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되면 이게 뭐 진보냐 보수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이 국정을 이렇게 좀 해야지 뭐 이런 정서가 좀 확산되는 데까지는 이건
거꾸로 설명하면 윤석열이 너무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맞네요. 그러니까 정치를 믿지 않는 거죠 지금 상황은.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도 말씀을 기자님이 해주셨는데 이런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이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걸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2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렸잖아요. 경제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국정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때 경제가 최우선이라고 이미 취임할 때도 강조를 대통령께서 하셨고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두 번째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회의였는데 추경을 이미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의지만큼 확고한 것 같고 요 대목에서 이제 물가를 잡겠다라는 시그널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면 한 개가 2,000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도 또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아마 이제 차후의 일정이 당정 협의 같은 것들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오면서 보니까 단독 보도가 5대 그룹 총수하고 어쨌든 빨리 만나는 일정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경제단체장과 5대 그룹 총수와의 회동을 추진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건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아마 경제인들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왜냐하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런 뉴스가 나온 거잖아요. 오늘 네. 이제 6일 차니까. 그래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좀 빠른 행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업에게 가서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경제 살리기에 이 기업도 좀 도움을 달라라는 그런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연히 또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후에 G7도 사실은 이렇게 뭔가 조기 대선을 치르고 나서 인수위도 없이 빠르게 정부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외교 일정을 잡는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은 준비 없이 가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외교 전문으로 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너무 좀 빠른 것 같다, 성급하다라는 의견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만 왜 성급해도 가야 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관세와 관련돼서 어쨌든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제스처라도 당장 보여줘야만 차후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의 한미 정상회담도 있을 예정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결국 대통령 머릿속에는 경제가 가장 최우선 과제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뽑으신 분들이 41.5%입니다. 나머지 주제하고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지금 어렵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정부에서 첫 번째는 어쨌든 내수를 살린다. 내수를 일단 내수에 응급 조치를 하고 본다. 이거는 이제 그게 그동안 네 어떤 재정 정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재정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토대 위에서 내수를 살린다. 그게 이제 추경이라든지 지금 긴급한 예산 편성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AI 백조 시대 이런 얘기 했지만 이게 결국엔 뭐냐면 오랫동안 한국 경제의 수출을 뒷받침했던 품목들이 트럼프라고 하는 돌발 변수까지 만나면서 사실상 다음 그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찾아야 되는 건데 더 이상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로는 대변되는 한국의 수출 구조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고 이 부분에 대한 타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얘기했던 이른바 이제 삼중론의 핵심인데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되면 행정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조치들을 먼저 내놓는 것 같고 그 이제 뭐 이런 말하자면 최우선 국정과제 조사나 이런 이제 리서치들이 바탕이 됐겠죠. 그걸 내놓는 것 같고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조정 반드시 있겠죠. 그건데 이거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확대된 재정을 통해서 관이나 정부가 주도하는 어떤 말하자면 정책적 생산성을 통해서 경기를 끌고 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10년 이상 그 부분에서 종사를 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수출 문제에 관련해서는 얘기하신 대로 결국엔 수출을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뭐 본인이 해외 영업사원 1호가 되겠다고 해서 외국 돌아다니면서 뭐 26조를 팔았는데 얼마를 팔았다고 했지만 그게 실제로 뭐 허황된 신기루 같은 거잖아요. 국민들 하나도 체감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업 주도 성장으로서의 효과가 국민들에게 미치려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만드는 물건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가 어떤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춰가는 모양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대적인 사실 투자가 필요한 거겠죠.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축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정부에서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능하게 잘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방향적으로는 잘 짚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되짚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늘 경제 관련된 얘기를 하면 자리에 앉으면 원전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외 가서 뭘 팔아오겠다고 합니다. 요 세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다 뭐라 그럴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거와 비하면 훨씬 더 실물적인, 훨씬 더 유능한 영역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일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일단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요성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25분간 통화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강유정 대변인이 이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20여 분가량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방미 초청하며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대폭 축소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숫자를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9일 월요일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중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 일본 하면은 지난 정부에서는 굴욕 외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굴욕적인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어떤 스탠스로 취하고 가느냐에 대해서 사실 국민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시바 총리하고의 통화 내용은 어땠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이제 들리는 내용만 두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취임식 전후로 나왔던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미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역시 외교는 다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일본과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죠. 역사와 관련된 사안도 있고 뭐 실제 경제와 관련된 현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항상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벽을 넘지 못했던 부분은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처절한 사과와 반성이라든지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의 감정이 늘 좋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목도 긴급하게 풀어가지 않을 것처럼 일단 말씀을 하셨어요. 뭐 물론 속 시원하게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됐던 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일본 쪽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뭐 일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겠다. 나아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국민분들은 많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교란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건대 오늘 통화에서도 일부 나왔듯이 성숙한 한일 관계란 언급이 나온 것이고 실제 실용주의적인 접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마 뭐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서 세밀한 접근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과의 외교도 마찬가지고요. 네, 세밀한 접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15일에 캐나다에서 G7 네. 정상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일본 이시바 총리도 만날 것이라고 보여지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그냥 기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민주당 정부가 잘할 수 있는 외교가 뭐냐면 대일 관계예요. 이거는 민주당 정부가 우리 좀 역사적인 문제 한 템포 쉬어갑시다라고 해도 민주당 정부의 지지자들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반면 보수 정부,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부가 잘할 수 있는 건 대북 정책이에요. 민주당 정부가 북한 관련해서 뭔가 전향적인 조치를 하면 퍼준다.
네. 또 퍼주려고 한다 이렇게 비난을 받지만 보수 정부가 대북 관련해서 전향적인 정책을 하면 그렇게 판단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모두 잘했던 건 DJ 정부였죠. 네, DJ 정부가 이제 뭐 일본 대중문화 개방도 하고 북한 관련된 햇볕 정책도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뭐 지금 대북 관련된 얘기는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워낙 이제 지금 트럼프가 거세기 때문에 미국 관련된 이제 말하자면 얘기들이 G7으로 나오고 있지만 G7장 가서도 윤석열 정부처럼 나 진짜 잘 지내려고 왔어요. 나 진짜 물 반컵 채워왔잖아요. 이런 태도로 접근하지 않아도 일본에서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쉬운 상대였고 이미 이제 정해진 노선대로 가는 그렇죠. 어떤 노선인지 알았고 근데 이재명은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예의 있게 접근할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만큼 쉬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뭐 스탠스나 제스처나 혹은 이런 거를 보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건데 G7 그러니까 외교를 오래 취재한 기자들 중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내심이나 정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G7에 너무 빨리 가면 미국한테 말릴 수 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리기도 해요. 물론 반대 평가도 있죠.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정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실무적인 단위에서의 합의라든지 아니면 협의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그 채널이 복원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트럼프 같은 스타일을 만나면 근데 덜컥 얘기를 해놓고 하고 트럼프가 뭐 이런 방식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 경제가 수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저는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합의 맞을지 그러니까 사실 뭐 말하자면 머스크도 트럼프랑 합이 안 맞는데 예. 둘은 이제 애증의 관계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이시바 시게루랑 그 통화를 한 내용 중에는 이제 한미일 협력에 대한 강조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상과 통화하고 이제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 지난 정부에서 강조를 도왔던 한미일 이 삼각 동맹과 관련된 부분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점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언급을 김한 기자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상인적 현실 감각과 서생적 문제 의식이라는 것들을 그 문장을 예시로 드시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이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교류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공동 번영이 가능하다. 이게 좀 뭐랄까 말을 갖다 붙이면 이 말 외교적 수사라는 게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을 때가 있는데요.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해결할 건 해결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모호하게 양국의 정상끼리 통화하고 나서 대통령들이 자주 쓰는 말인데요.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해결할 건 해결하겠다. 근데 사실 이 말을 쓰신 분이 또 동일하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쓰셨기 때문에 어쨌든 한일과의 관계는 첫 통화이고 앞으로 일본이 또 사도광산 문제라든지 역사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변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그 태도는 태도대로 유지하면서 경제 관련된 것들은 또 따로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노선은 버리지 않고 접근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고 한일 수교 60주년이거든요. 매우 또 의미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또 스탠스를 보일 거라 또 기대를 해봅니다. 아까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이 기자들까지 보일 수 있도록 카메라 설치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두 분 모두 기자시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는 사실 우리 김한 기자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은데. 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앉아본 적은 없어갖고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과거의 미디어 환경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주목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사실 뭐 지금 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유튜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미디어 환경에서 여기만 이제 말하자면 대단히 올드 패션 같은 형태의 뭐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수할 필요는 사실 없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그래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취지라고 한다면 개선돼야 되는 것들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늘 보지만 기자회견에 무슨 질문과 형식을 제한한다든지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늘 익명으로 뭐 코멘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서구 언론에서는 없는 풍경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한 보도를 위해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얘기한 것도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그렇죠. 언론한테 써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좀 개선이 함께 되는 방향에서 진짜로 대통령실의 어떤 말하자면 인사이트나 뭐 정보를 국민 기자를 매개로 해서 더 솔직하게 나갈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도 역시 민주당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근데 기자들이 뭐 저항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길게 나서 평가해 보면 언론의 문화를 좀 많이 바꿨다 이런 평가도 했거든요. 이재명 정부도 꼭 그런 성과를 남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근데 이게 변화된 게 그 계기가 재밌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댓글을 봤는데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 해서 반영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댓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안 좋게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편견해가지고 최근에 뭐 리박스쿨 건도 있었고 뭐 당연히 또 국정원 댓글 관련돼서도 취재하셨던 우리 기자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댓글에 대한 편견보다 댓글 하나하나 살펴보면 실제 우리의 어떤 실생활에 유용한 아이디어나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댓글도 소소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댓글을 놓치지 않고 어쨌든 대통령이 인지하고 그것을 이제 건의받아서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한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좀 놀라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디서 어떻게 또 직접 보셨는지 아니면 뭐 보좌진이 이런 제안이 있는데 이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대변인실에서 밝힌 대로라면은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경우는 그만큼 세심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두 번째로 새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대국민 담화하고 나서 기자회견 할 때 보면 기자들 다 일어나가지고 자기 회사 이름 얘기하고 질문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브리핑을 할 때 데일리에서 생방을 하거나 그 기자들의 얼굴을 공개해서 질문을 받겠다라고 하는 게 좀 생경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만 끝날 조치냐? 대통령실이 해버리면 다른 부처에서도 다 해버려야 될 것 같거든요. 아마 윤석열 정부 때 국방부의 그 브리핑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국방부 대변인하고 지상파 기자하고 항상 어떤 홍범도 흉상 철거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뭐 물론 저는 그 기자님의 질문이 온당했다고 보는데 항상 이 어떤 정부에서 나온 그 발표를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고 검증하고 견제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이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 그대로 비춰지지 못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 좀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언론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고 이걸 개혁이란 이름이라기보다는 언론 이제 브리핑의 문화를 좀 바꿔가는 어떤 단계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언론 대통령실 기자분들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다만 그 부담이 된다라는 게 국민에게는 어찌 보면 좋은 부담일 수 있어요. 이게 저도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던 분들, 부대변인 하셨던 분들, 홍보수석 하셨던 분들 다 두루 지내고 얘기를 들어보면 기자분들이 백브리핑 과정에서 혹은 이제 방송 송출이 되지 않는 백브리핑 과정에서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A라는 기자가 질문했던 거를 뒤에 가서 C 기자가 또 묻기도 하고 계속 반복적인 질문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들이 묻고 싶은 것만 묻고 들은 거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방송에서 연출하듯이 꼬리에 이어지는 그런 날카로운 질문들이 사실 없었던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생방송으로 이게 브리핑이 돼버리면 기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좀 부담 갖고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질문의 어떤 깊이라든지 질문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배가 된다면 아마도 선의의 경쟁적 차원에서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뉴미디어나 유튜버 쪽에 대통령실 브리핑 출입도 검토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났어요.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백악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백악관의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경우에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전폭적으로 부정적인 이제 논평들만 많이 나오고 팩트 체크를 한다고 과감하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우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들과 틱토커들을 백악관이 불러들인 것이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언론 개방 노선의 경우에는 그것과는 사례는 유사할 수 있지만
목적은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뉴미디어와 레거시 미디어의 어떤 선의의 경쟁 혹은 건강한 견제 관계, 긴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자꾸 나오네요. 더 할까요? 지금 중요한 거 하나만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민단체인데요. 적폐청산연대가 지난 7일에 서울경찰청에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증거인멸, 직권남용, 국가재산 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들어갔을 때 무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다 이런 의미였는데 이 두 사람이 결정과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게 행정적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 국가행정의 일반적인 사무 원칙에서 보면 저는 위법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경호처의 어떤 경호처가 사병화된 부분에 대해서 5명의 간부를 이제 말하자면 대기발령 내고 경호처도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도 사병화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윤석열 정부의 기록을 당연히 남겨둬야 다음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 말하자면 한두 명을 남겨둬야 되는데 지금 이제 보도된 내용들 보면 거의 소고한 거 아닙니까? 메일 다 삭제하고 비품도 다 치우고 인터넷까지 끊어놨다라는 거는 저는 이거는 어떤 뭐 중요한 거기서 불법이나 위법사항이 있었다면 그 증거를 은닉하거나 은폐하려는 행위가 수반되어 있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고소고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수사를 해서 그 의도성이나 그 지시 계통의 어떤 적법성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벌 받아야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고요. 네. 이 사람들은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공직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국가와 국민을 일했던 사람들이겠습니까? 뭐 지금 김환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사례 말고도 컴퓨터 자체를 아예 포맷해버리거나 포맷을 하니까 당연히 그 한글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우리 워드 프로그램처럼 쓰는 한글과 컴퓨터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한글 컴퓨터 자체도 없애버렸어요. 근데 공공기관에서 쓰는 한글과 컴퓨터는 기업용으로 공무용으로 국가가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걸 왜 지우죠? 그러니까요.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했고요. 아니 먹을 물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티타임 하려고 하는데 티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그 자택이 너무 멀다 보니까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끝나고 나서 주무시기 위해서 어디 안가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가에 베개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진짜?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서실장의 자격이 없는 인간이었고요. 총무비서관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공직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미안하지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끈아풀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사받아서 죄를 엄하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늘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 아까 두 이게 좀 더 분의 할까요? 그러면 아까 더 근데 했어야 저는 되는데. 오늘 에디터님을 또 다시 본 게 네. 와, 이거 언론관이 엄청 뚜렷하시고 언론 관련하니까 끊임없이 말씀하시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이거 이제 큰일 난 게요. 그 언론사 기자분들께서 열심히 해도 이거는 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 먹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기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직원들과 사진 찍는 모습 사진 찍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한겨레 같이 또 모 언론 같이 열심히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을 견제하는 뼈아픈 보도들을 하는 곳을 입틀막을 해버린 정권 아니겠어요? 네. 근데 마치 동료 의식 전혀 없이 다른 타 언론사 기자들이 고소 고발되는 거는 거의 묵인하다시피 하고 어떤 기자는 질문을 안 받아버리니까 저 한겨레 아니고요 어디 기자입니다 라는 식으로 하면서 질문을 받았던 그런 추한 기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동료 의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개방을 해주니까 더 열심히 한다? 권력을 열심히 견제해보겠다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잖아요. 네티즌들 반응 뻔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입도 뻥끗 못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열심히 하냐 뭐 이런 식의 네. 반응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또 열심히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질문이 공개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래저래 어쨌든 대다수 언론이 감내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는데 저는 언론 환경이 더 좋아져가지고요. 권력을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언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개혁이 사실은 또 과제 중에 하나인데 정말 말씀을 잘하셔서 이거 가지고 1시간을 떠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하루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네. 1타 정치 여기까지고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